아유, 안녕들 하세요. 아유, 피디님 미남이시구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세 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이 누구세요? 제일 기대된다. 박태경 원장님. 박태균 원장님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실 큰 형님. 세 분 모두 원장님 뽑아주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학계에서 워낙 또 많이 유명하신 분이어서 내공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연배도 있으시고 저한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보는 분들도 재미있어요. 좀 갈수록 더 재밌게 만들어 주시겠죠? 네. 최승병 박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밀덕이자 역덕이셨는데 뭐 약간 좀 천재 같다는 느낌, 베일에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또 이공계 입장에서 또 이제 새로운 첨언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신 교수님은 군의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다부진 모습과 만만치 않은 내공을 딱 풍기셔갖고 세계 전쟁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고 사실 제가 뭐 보니까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답게 많이 배우고 싶다. 이제 무기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디테일한 얘기거든요.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풀어내는 입담을 많이 제가 흠모하고 있었는데 부담이 저는 사실 많이 됩니다. 당대의 석학들을 불러놓고서 이건 날 매기는 거지. (36.4도) 정상입니다. 36.2도입니다. 이 면역력 떨어지니까 온도를 좀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와, 좋다. 무슨 중세 시대 같은 느낌이. 뒤에 막 기사 써 있고. 전쟁과 역사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 역전다방입니다. 역전다방이 뭔지 아세요? 역 앞에 있는 다방?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상을 떠올릴 수 있지만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우리가 이제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그래서 역전다방입니다. 네이밍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밀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네모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왜 전쟁이 경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근대사까지 전쟁이라는 건 물론 경제하고도 연관돼 있지만 그냥 일단 전사를 길러서 내보내면 됐거든. 근데 점점 복잡 다단하는 게 가면서 이제는 모든 국가 용량을 총동원해야 되니까 거대한 경영을 해야 되는 전쟁 자체가. 물리학적 관점이 있습니까? 이 전쟁은 네모다? 물리학적 관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영 쪽 관점에서 반면교사의 결정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반면교사의 결정판. 네. 저는 무자비하고 무식한 전쟁이다. 부자비하고 무식한 전쟁. 신 교수님은 이 전쟁은? 뭐 저는 이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봐요, 신 교수님. 이러기예요? 아니 지금 사람들 막 이제 막 상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쟁의 이름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전쟁. 일본이 기존에 미국과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 도전이 아닐까. 아니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이 어떻게 그동안 발전하는지를 쭉 살펴보면은 왜 아시아에서 제일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겠습니까? 그게 물론 얘네들의 실력도 있었지만은 사실 운도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 마침 이제 외부에서 좋은 바람이 또 터져주고 어쩌다 전쟁도 허덕허덕 하는데 이제 저기 삽질을 더 많이 해서 더 이겨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쭉 메이지 유신 이래 왔고 일본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야, 우린 정말 운이 좋은 나라구나. 우린 역시 이제 신이 지켜주는 나라구나. 진짜 꼴보기 싫어 그 말. 예.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정벌하러 내려갔을 때도 막 바람 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신의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그 시기에 너무 운이 좋았는데 그럼 그 운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저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필 이때 일본에서 괜찮은 리더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일까요? 괜찮은 지도자라고 하셨잖아요. 괜찮은의 의미가 뭐죠? 괜찮으냐보다는 네. 제가 말하는 건 이 괜찮은 게 굿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든 납득을 시켜서 끌고 갈 수 있었던. 네. 네, 전 그냥 리더십 그러니까 있는 이제, 지도자. 네, 제가 이런 걸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읽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하다라고 하는 거고, 똑똑한 사람은 그냥 똑똑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약육강식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자비하고 무식한 전쟁이라고 얘기한 게 약육강식이라는 거에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그냥 저질러졌던 그거의 마지막 결정판이 저는 이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법이 나오고 국제연합이 나오고 하는 어떤 세계 질서에서의 합리성의 부분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 전쟁으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태평양 전쟁 완전 정복에 한번 이번 시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확실히 더 강대국이었고 더 잘 나갔고, 맞잖아요. 힘도 있었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때를 보면 20세기 초에 이미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계속적인 팽창 정책을 일본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 팽창 정책을 쓰는 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이미 20세기 초에 일본은 세계 5, 6위권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국 전쟁이 얘네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전부터 굉장한 대국이었었던 거네요. 사회진화론적인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를 잘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부국 강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국만 있는 게 아니고 강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잘 읽었고, 사실 일본이 그 당시에 하나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도 갑신정변을 했던 지도자들이 일본을 배우려고 가잖아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영국 프랑스식으로 근대화하는 거는 아시아하고 좀 다르다. 우리 뭔가 일본의 방식을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가지고 만난 게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죠.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금 저 집회 속에 인물. 맞습니다. 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의 젊은 어떤 개화파 지도자들도 야 가서 일본의 방식을 한번 배워보자. 네네네.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일본의 국수주의적이면서 타라이프를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타이쿠가 뭐죠? 다른 아시아하고 달라. 우린 아시아에서 탈출해서 서구로 들어가야 돼. 타라 입구. 예. 근데 이제 그쪽을 찾아간 건데, 이제 사실 우리 개화파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중화민국을 열었던 순원이나 이 국민당의 지도자들도 다 일본 가서 공부했어요. 네. 일본의 모델을 가져와서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굉장히 모델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을 했었죠. 사실 다른 데 비해서는. 보통 우리가 제국주의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전근대사에서도 우리가 제국이 있었잖아요. 중세도 제국이 있었고. 근데 그때의 제국의 개념과 우리가 산업화 이후의 제국주의의 개념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예전의 제국은 물론 뭐 확 쳐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편, 내 편을 만드는 게 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후다닥닥 두드려 팬 다음에 너네는 이제부터 우리의 독점적 시장이고 자원의 보고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네. 그런 정근대적 제국과 네. 근대 이후의 제국을 혼합한 게 일본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은 식민지에서의 시장과 자원의 약탈이라는 것과 함께
정근대적인 정복을 위한 제국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서구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제 식민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동인도 회사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거기를 지킬 경비 조금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경영을 하는데 일본은 이주를 시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콜론이라는 거를 일본이 번역을 할 때 식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이주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근대서의 어떤 제국의 정복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쓸어버리고 사람들 살게 하고 통치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를 다 겸비한 게 일본 제국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국주의랑 군국주의는 다른 거죠? 사실 제국주의가 막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식민주의를 통해서 국력을 발전시키고 가서 유지하는 힘으로 건데, 누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지배하게 만들어서 거기 있는 거를 쭉 빨아먹는 시스템이 제국주의.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사실 여러 수단이 있겠지만 군사력이라는 게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를 위해서 군사력이 수단인 건데 군국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군대가 다른 요소들을 끌어가는 거죠. 정치나 외교나 뭐 사회, 문화 등등을. 전도가 어떻게 보면 역전된 케이스죠.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요 시기의 군국주의 대표적인 국가하면 이제 일본과 독일을 들 수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총력전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사실 뭐 그 총력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럼 군대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정말 되게 안달복걸 했던 게 이제 일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위기인데 독일처럼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군국주의가 대두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네요. 군국주의 국가가 제국주의가 될 수 있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나라를 군대의 힘으로 끌고 나가는 게 군국주의. 네. 그 군국주의가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 제국주의. 그 군국주의 나라가 제국주의가 되는 거네. 근데 제국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군국주의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 군국주의를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저 인물인 거죠. 사실 저 사람이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 군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 또는 뭐 창시자 아니면 설계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자체를 뭐 군국주의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군국주의의 기반을 조성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본군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원래는 처음에는 프랑스의 군제를 따가다가 독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독일식이 낫겠구나 하면서 이제 독일식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했던 게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본 군대가 기존에는 이제 막번의 사실 이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군대였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적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중앙군을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럼 국가의 상징은 누구냐? 국가의 통합체는 누구냐? 그거는 일본 왕이다. 즉 왕에 충성해야 되는 군대를 만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식의 특성인데 작전을 하거나 용병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내각이나 정부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영에 대해서는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왕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 삼국지 때 동탁이나 조조도 네네. 왕을 보필했어요. 승상이었고 상국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적 중립을 처음에는 보장하려는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군이 이걸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군이 정치에 관여하게끔 변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근간을 닦았다는 표현을 네. 그래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1900년에 이제 2차 내각을 본인이 총리로서 하는데 총리라고요? 네. 총군사령관이자 총내각사령관이자 그렇죠. 이런 네.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좀 독특합니다. 메이지 시기는 왜냐하면 메이지 시기에 어떤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원훈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일본 왕이 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에서 가장 높은 뭐 육군 경도하고 참모총장도 하고 육군 대신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내각의 총리 대신도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시기였던 거죠. 일본에서도 당시.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군국주의의 시작이 이제 딱 보이는데 그러면 무기도 엄청 근대화됐었겠네요.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의 가장 유명한 총은 보통 막 38식 소총이라고 할 거예요. 되게는 이게 이제 러일 전쟁 이듬해부터 이제 제식 소총이 됐는데 사실 이 총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이 썼던 총이 1897년에 채용한 총이 있어요. 그걸 살짝 개량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2차 대전 종전 시대까지 써요. 잘 써먹었네. 잘 많이 써요. 근데 2차 대전 참전한 국가들이 보병식 간의 전투를 해보고 뭘 느끼냐면 계속해서 교전 거리가 옛날보다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가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각국들이 뭐 반자동 소총이나 연사력이 좋은 뭐 돌격 소총 같은 걸 개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일본군 무기를 우리가 잘 보면 아주 묘한 폐해 같은 게 있거든요. 폐해? 폐해. 그러니까 그거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게 11년식 경기관총이에요. 기관총이네요. 네, 이제 일본군이 의외로 기관총을 잘 안 썼어요. 기관총 비싸서. 그래서 예. 러시아하고 붙었을 예. 때 맥심한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막 발렸잖아요. 갈려나가요. 그 다음에 또 1차 대전을 겪어보니까 아 이게 기관총이 중요한 무기구나. 특히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경기관총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경기관총을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도를 해서 이렇게 냈어요. 근데 경기관총이라는 건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창에다가 뭐 20발, 30발 탄창을 꼽아서 쏴야 돼요. 근데 이걸 설계도를 냈단 말이에요. 위에서 펄쩍 뛰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탄창을 쓰겠다고? 이게 얼마나 비싼데? 돈 많이 드니까. 예. 이게 비싸다. 그럼 이거 탄창 쓴 다음에 회수할 수 있어? 자신 있어? 그거 할 수 있으면 해. 그랬다고. 아, 우리 탄피 회수하듯이 탄창 회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일본이 해내요. 당시에는 보병들이 5발짜리 탄약 클립이 있었거든요. 보병이 쓰는 5발짜리 탄약 클립을 쓸 수 있는 기관총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기관총인데 5발 나가요? 그러니까 탄약 클립을 이렇게 책같이 딱딱딱 6개를 싸서 통에다 탁 넣어서 쓸 수 있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급탄 기구가 복잡하겠어요. 그렇지. 재밍이 엄청나죠. 탄 걸리면 엄청나겠는데?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미나냐 잘 봤더니 화약의 양이 살짝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의 양을 약간 줄인 걸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일본에서 공부하셨죠? 일본은 좀 습해요, 날씨가. 첨단하니까. 이게 먼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총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5개를 포개서 넣어야 되니까 작동을 잘 하게 하려면 여기다 기름칠을 잔뜩 해서 넣어야 돼요. 일본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갖고 중국을 갔어요. 만주사변하고 중일전쟁 때. 대륙인 황하바람. 거기다 기름칠 해놨으니까 먼지야 입이 오렴 이렇게 되잖아요. 먼지가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군 경기관총 사수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군이 쓰던 경기관총을 노획해서 써요. 근데 중국군 경기관총을 노획한 일본군 병사들이 군법 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왜? 왜? 천황폐하가 하사한 무기에 결함이 있을 수 없다. 돈을 아껴야 될 때서 아껴야 되는데 상식적인 것도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건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무기 시스템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전략도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술도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가 되고 인적 자원도 낭비가 돼버리는 거죠. 일본군 무기체를 보면 이런 게 곳곳에 있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했던 그 병사들은 어떻게 벌 받았나? 아니면 무죄 벌은 선고 받았어요. 받았어, 벌을 예, 또? 벌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사진 찍혀 있는 그런 거 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측면은 일본이 매뉴얼 사회라는 그런 측면도 있죠. 일본이 뭐 하나 규정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갖다가 그냥 떠받들어야 돼요. 일본의 이 태평양 전쟁의 실패를 갖다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는 데 중에서 일본의 경영 쪽에서 이걸 굉장히 나중에 뼈아프게 성찰을 했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 노나카 이쿠지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이제 지식 경영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이었는데 아 이게 일본은 뭐가 잘못됐느냐 현장에서 익힌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걸 전체 조직에 학습을 하는 이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걸 거기서도 이제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걸 다 배워갖고 아 이건 문제다 이거 다 고쳐야 돼라고 하면서 나올 게 아니라 뭔가 잘못 있다고 하면 네 잘못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밟아버리고 찍어 누르고 그렇게 천황폐하가 무슨 매뉴얼인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전혀 개선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가 망한다는 거죠. 저는 이 강대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을 빨리 배우는 것도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비행기 잡아내는 레이더, 네. 기술, 레이더 기술의 원천 기술을 처음에 한 게 놀랍게도 일본이에요. 진짜? 그 일본 군군이 이걸 등한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영국하고 미국하고 저런 게 있어?
빨리 해서 배워요. 사실 뭐 항모 결정 같은 경우도 항모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정말 항공모함도 제대로 일본이 먼저야. 세계 최초의 기동함대예요. 네. 근데 오히려 그걸 더 잘 써먹은 건 미국이고 나중에 일본은 아직 함대 결전을 네, 고집을 함대 하잖아요. 결정.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좀 병직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사상적으로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 쉽게 말해서 소련군도 독일군하고 싸우면서 정말 빨리 배우거든요. 독일 걸 많이 배웠잖아요. 예, 독일 서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일본군은 가면 갈수록 안 배워요. 사실 제가 군의 입장에서 이렇게 못 배우는 이유에 대해 좀 잠깐. 예, 흥미롭습니다. 아유, 핵심적인 도대체 왜 못 배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본 육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기에 돈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단 숫자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일본 적국이라고 해봤자 미국과 싸우기 전에는 뭐 중국 아니면 뭐 러일 전쟁에서 한 번 이겼거나 나중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소련으로 바뀌는데 본인들보다 열등하고 화력이나 기동력이 그다지 세지 않은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380 소총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많이 해놓고 어떻게 운용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포위 선멸전을 하고 작전을 잘 짠다면 충분히 이제 단기 결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까 이제 380 소총 같은 경우는 정말 열등한 총이잖아요. 구미에 비하면.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일본에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백병돌격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총검 돌격이죠. 쉽게 말하면. 반자의 이돌격. 반자 돌격. 이제 길이가 총금 꽂으면은 거의 뭐 1.5m. 사람 키만 하니까 네. 땅땅땅 쏘고 이제 근접서 하는 거.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거야말로 일본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일본군의 독특한 전술이다. 정신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겨우겨우 이겼는데 사실 군기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만회하려면 결국 정신력 강화해야 되고 이런 정신력 왕한테 우리가 충성하는 것 등등해서 일본 특유의 공격 정신.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게 백병 돌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았던 게 결국은 이게 일본의 정신, 그 다음에 일본의 편제, 교육까지.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여기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바꾸면 결국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특히 전시에. 그럼 늘릴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냥 그대 숫자를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요 전체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경제 개발을 할 때 어떤 기술의 혁신이나 뭐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것보다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는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이 청일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쭉 승리를 하면서 약간 저는 자만심이 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자신감이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이런 게 생기면은 배우려고 안 해요. 사실은 메이지 유신에서부터 이 19세기 말까지 일본은 너무나 열심히 배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승리를 하고 내가 되네? 내 스타일이 먹혀? 그때는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 스타일을 조금 더 개발해 볼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게 있어요. 이제 사용 설명서 완성된 딱 그 직후인 거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의 기반을 닦아놓고 이렇게 잘 선장해서 1900년대 전후에 이미 전 세계에서 5, 6위의 경제적 대국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박사님? 일본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배상금으로 일단 국가가 팽창할 수 있는 한몫을 한번 챙겼고 청일 러일에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서 전쟁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풀 가동이 돼요. 이 전쟁 물자 이런 것 때문에. 게다가 본토엔 전혀 피해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산업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제일 피크였을 때가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사실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성장해왔다는 최 박사님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이 러일 전쟁 이거 한국 병합을 한 다음에 한번 좀 성장을 타다가 항상 일본은 경제 성장 정책에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아갖고 조금 될라치다가 이제 엄청난 버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데 그때 적당한 전쟁이 터져졌어요. 특히 결정된 10년 주기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그 당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사실 없었거든요. 국제적 산업 경쟁력이 없어갖고 정말 쓰레기 이런 제품을 만든 나라였는데 전쟁이 터져서 유럽 국가들이 다 자기네 이제 전쟁 물자 만들기 바쁘니까 일본 제품을 공산품을 막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서. 한국을 강제 합방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식민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합방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논쟁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부 쪽 입김이 나오면서 합방을 한 거고, 합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데려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경영을 하는데 돈 꼬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이 이게 이 자체가 일본을 급성장시킨 전쟁이에요. 이 영국하고 일본은 러시아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이나 영일 동맹을 맺어요. 근데 이 영일 동맹을 명분으로 일본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요. 자, 그렇다면 허준 씨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이 1차 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국을 넘어가야죠. 그렇죠. 안 가요. 그리고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알았어. 우리 1차 대전 참전한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받쳐줄게. 어떻게? 라고 물어봤거든요. 중국에 독일 조차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싹 정리해서 독일의 후방을 끊을게. 그래서 일본이 어디로 갔냐? 중국 칭다오가 독일 조차지였거든요. 산둥반도. 그래서 그 칭다오 맥주가 그래서 유명한 거야? 맞습니다. 그게 독일이 조차해가지고 맥주 공장을 만든대요. 그럼 일본이 글로 간 거예요? 글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에 이제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샬 군도가 또 독일 영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이게 칭다오를 먹고서 산동반도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게 만주 쪽으로 갈 수 있는 루트. 그렇죠. 이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열심히 여기를 먹은 다음에 열심히 유럽에다 이제 물건을 팔아제껴요. 수출해가지고.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났다고 하니까 일본이 어머 안 되는데라고 하거든요. 1년만 더 막 이래요. 1년만 더.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도 일본이 청일전쟁 이기고 나서 두 군데를 요구를 해요. 하나가 산동반도 끝에 있는 그 칭다오 바로 위에 있는 웨이하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가 요동반도예요. 랴오뚱반도. 근데 요 두 개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보하이만, 여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보하이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군이나 뭐 비행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중국의 제일 핵심인 베이징을 들어가려고 하면 텐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텐진의 앞바다가 바로 보하이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청일전쟁 때 삼국 간섭하면서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그걸 요구를 했고, 거기가 제일 큰 전쟁터였는데.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전쟁터가 지금 칭다오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랴오뚱반도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쪽에 조차권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두 개 반도 나오는데 꼭지를 한번 이어보자.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자기들의 오랜 수건을 한번 풀어보자. 그렇죠. 아무튼 이 1차 대전이 얼마나 일본한테 행운이었냐면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하면서 이제 일본이 채무국이었거든요. 엄청난 채무가 있었다고요. 누구한테 채무를 줬어요? 전쟁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사실 러일 전쟁 때 돈을 엄청 빌렸습니다. 아, 러일 전쟁할 때 네. 돈을 빌렸군요. 네. 한국 식민지화 할 때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돈을 그렇게 많이 예, 벌었어요?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전쟁하고 승전국이 됐기 때문에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또 인정받게 된단 말이죠. 칭다오하고 뭐 이런 데서. 예. 특히 이제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그때 조차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두보가 돼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뚫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마치 돌파구를 형성한 것처럼 미국 이쪽으로 이렇게 딱 칼을 들이는 것, 교두보들을 싹 깔아놔. 비수를 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거든요. 교수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미국에서 호주로 가는 루트를 막을 수 있을 거의 정도. 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였을 네. 거예요. 아마. 환태평양 쪽으로 쫙 갈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도 나는 전선 가서 나는 맞짱 떴어. 근데 넌 뭐야? 그러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뭐 이랬다고요. 아, 꼴보기 싫겠다. 그게 이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군축인 거죠, 사실. 일본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바라보는 이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데들은 어떻게 저울질을 좀 하고 있었나요? 영국은 이제 뭐 중국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인도나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왔던 세력의 끝이 말레이하고 미얀마까지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오히려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부분에서 일본한테 역할을 맡기는 역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국 자체는 일본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부분밖에 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의 그레이트 게임을 도와주는 파트너. 그렇죠. 근데 미국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은 태평양의 앞마당이거든요. 네. 근데 그 태평양 앞마당이고 미국의 선교사들은 중국을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무대로 삼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복잡한 거죠. 뿐만 아니라 1898년, 99년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필리핀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일본 필리핀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게 오키나와에서 조금 내려간 필리핀이에요. 그렇지, 섬으로 연결돼. 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오키나와를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필리핀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또 이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일 동맹이 3차까지 있는데 그 영일 동맹 조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타방이 제3국과 교전하면 자동 참전이에요. 그 정도의 그게 동맹이었어요? 물론 영국은 미국을 침공할 일은 없죠. 하지만 초조했던 미국 입장으로선 그것도 신경 쓰이지. 예민하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 사실 이제 영일 동맹이 파괴된 것도 물론 공공의 적인 러시아가 이제 사라진 것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 계속 주장을 하죠. 영국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네 정말 일본 편 들여서 우리랑 싸울 거야? 약간 이제 그런. 나 쟤 진짜 싫은데. 네. 너 쟤랑 친구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니까 몇 번이고 확인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가츠라테프트라는 게 사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야, 니네 일본은 요 정도, 우리는 여기. 그러니까 서로 영역 침범하지 않기라고 하는 게 이제 가츠라테프트였고 이후에 가서도 이제 워싱턴 군축회의를 하고 런던 군축회의를 하는 것도 서로가 자기 영역 정확히 지키자. 거기까지. 그리고서 1차 세계대전 같은 걸 다시 하지 말자.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열강들이 일본이 야금야금 막 팽창하는 걸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승전국이 되긴 됐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연합국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상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 이제 평화라고 하고 이제 군축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뭔가 일본을 견제해야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워싱턴 조약에서는 이제 10,000톤 이상의 그러니까 전함 주력함에 대해서 5대 5대 3으로 규정을 짓고 사실 이제 일본 해군에게 더 큰 타격은 이제 30년대 런던 군축 해군 조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꼴보기 싫어서 이제 제안을 들어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력함이 아니라 보조함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10대 10대 7로. 10대 10대 7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국 10, 영국 10, 일본 7. 우리가 10 가지면 넌 7만 가져. 가져라. 예. 미국하고 영국하고 생각한 게 10대 10대 7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도청을 해서 일본 암호를 해독을 해요. 내용이 뭐였냐? 일본이 7할을 밀어붙이대. 안 되면 6할까지 해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7까지는 우리가 알아고 얘가 6까지 양보할 생각이 있다. 회담이 시작되니까 6을 밀어붙인다. 이건 상대방 카드를 보고 있는 거니까. 워싱턴에서 그러면 군축회의를 왜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1차 대전 이전까지 약간 좀 가봐야 돼요. 이제 영국이 이제 드레드노트급이라는 배를 하나 만들어요. 드레드노트가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전함 하나가 20세기 초에 판도를 뒤바꿔 버립니다. 왜 이 드레드노트급이 그러냐? 이 드레드노트급은 러일 전쟁의 스시마 해전의 교훈을 받아들인 배였어요. 그때 스시마 해전 때 일본군이 어떻게 싸웠냐면 그 러시아군 해군하고 싸울 때 모든 화포를 일제 사격을 했거든요.
모든 화포를. 근데 그 당시에 전함에는 화포 구경이 다양했대요. 큰 화포, 작은 화포. 네. 화포 구경이 들쭉날쭉하면 일제 사격을 해봤자 발사 거리 다 예,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탄도 곡선도 다르고 하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랬대요. 일본은 에이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그거를 분석한 영국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영국이 발상에 전환합니다. 만약에 들쭉날쭉한 구경의 포가 아니라 단일 포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그걸 일제 사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에 있던 그 들쭉날쭉한 포를 싹 없애고 한 가지 동일 구경으로 통일을 해요. 다른 해군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전함이 맨날 전함하고만 싸워? 전함은 작은 배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작은 구경 포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영국 해군이 뭐라고 하냐면, 전함이 혼자 다니니? 주위에 호위함이 있잖아. 그건 호위함한테 맡겨봐. 전함은 전함하고 싸워야 돼. 분업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시마 해전의 교훈을 보니까 사격 위치까지 먼저 빨리 가서 사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증기 터빈을 이용해서 훨씬 빠른 배를 만들죠. 마지막으로 저쪽하고 이쪽하고 화력이 비슷할 땐 견디는 쪽이 이긴다. 장갑이 두껍게. 떡장갑하자. 이 세 가지가 적용력이 드래곤노트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무슨 평가냐? 기존의 전함보다 위력이 3배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모든 전함들이 구식이 돼버립니다. 무용지물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충격과 공포죠. 근데 독일은 좀 달랐어요. 독일이 비레름이 이랬어요. 딱 보고서 쟤네가 그거 만들었어? 우리도 만들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건함 경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이 어느 정도 만들었냐면은 세계 2위의 해군국까지 올라가면서 영국 절반까지 따라가요. 이때부터 영국이 위험을 느낍니다. 1차 대전 겪고 나 보니까 영국이 얘네도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는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신흥 강자 둘이 떠올랐잖아요. 미국하고 일본. 얘네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얘네도 1차 대전 겪어보니까 전함이 중요한 걸 알겠거든. 얘네가 전함을 들이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을 수 없으니까 일본이라도 막자. 미국도 막은 거죠. 5대 3이니까. 그래도 미국은 영국만큼 만들어도 되잖아요. 만들어도 되지만 더 만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더 이상 만들 능력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국도 미국을 고가운 눈으로 본 게 뭐냐면 1916년부터 1919년까지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난 이듬해까지 미국이 건조한 군함이 156척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생각한 거예요. 156척을 뽑아? 자기네보다 한 2배를 뽑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독립 전쟁을 하면서 미국도 영국에 대한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퀘벡 가 보면은 퀘벡의 자동차의 플레이트에 그 뭐라고 돼 있냐면 과거를 잊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영국 프랑스 전쟁에서 영국이 이긴 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국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확 크는 거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미국도 아직은 우리가 얼마나 센지 모르는 상태라 영국을 좀 두려워하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전만 하더라도 세계 패권 국가는 영국이잖아요. 네. 근데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신흥 강자로 올라왔고 이제 영국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부터 패권을 잡기 시작했을까 놓고 봤을 때 뭐 정확한 건 2차 대전을 겪으면서겠지만 사실 1차 대전 이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탑에 올라섰죠, 사실. 그래서 영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일단 워싱턴으로 모여라고 해서 넌 이제 나와 같은 급이야. 같이 만들어. 근데 쟤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합의를 보고 들어간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자마자 88 함대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전함 8척, 장갑 순양함 8척으로 대함대를 구성하겠다. 이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드레드노트급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싫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마 전체 예산의 한 30% 맞아요. 거죠. 일본 전체 국가 예산의 32%를 쏟아냈기 때문에 이건 미친 짓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그거를. 왜냐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경제도 안 좋으려고 전쟁 끝나가지고.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해군이 반대를 하는 거죠. 영국은 이때 떠오르는 도전자 독일을 패고 났더니 2명이 생겼네.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럼 뭐예요? 야, 우리 모여서 더 이상 여기서 만들지 말기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때 영국한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누구? 누구냐면은 미국 대통령 워런 하딩이에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 사람의 주특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거.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냥 조용하게. 신 교수님은 하딩 존경합니까? 존경은 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이 하딩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하딩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대륙에 대한 불간섭이었거든요. 우리의 대정책은 유럽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거다 앞으로.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얼마나 비극이냐. 근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너, 나 할 것 없이 전함을 안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전함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얼마나 순진한 얘기입니까? 망상이잖아요. 거의 망상이죠. 그렇죠. 근데 영국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영제 보는 살았다 이제. 땡큐. 바로 하다 버려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영국에서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존경받는 그렇죠. 분이 1등이 나왔어요. 아니 뭐 이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기치를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전쟁 없이 살자, 평화롭게 살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게 환영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군부 통제가 안 됐거든 지금까지. 군대는 짜증나지만 정부에선 땡큐. 이걸 통해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일본이. 그래서 전격적으로 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 군부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지만 일본 내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 1차 대전 특수가 그래서 일본에 또 한 번에 큰 붐업을 갖다가 일으켜주고 그거에 편승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하지만 이제 또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일본은 또 위기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1918년도에 이제 벌어진 게 이제 유명한 쌀소동이죠. 그 당시 이제 러시아 혁명이 나면서 시베리아 출병을 이제 기획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간에 쌀 상인들이 사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쌀값이 폭등을 하고 매점매석에 막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일본에 사실 전통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래로 소위 말하는 조슈아 사츠마 군벌, 파벌들이 이제 일본의 정규화 군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처음 이제 민간 출신 정치가들로 이제 정권이 한번 넘어가고 그런 격변의 시기를 거치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 네,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시작이 되는데 정상적인 정치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은 이 그만큼 정치를 잘해갖고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실패를 반복을 해요. 왜요?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산업의 기간이 군수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얽혀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어줘야 돼.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나라.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민간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가 취해서 굳이 뭐 군의 이런 주도를 안 받더라도 돌아가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해요. 그래갖고 1920년에 또 반동공황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수습하기도 전에 1923년에 그 유명한 관동대지진이 터지죠. 아, 관동대진. 네, 관동대지진이 터지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당연히 그냥 조선인 대학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거기서 이제 조선인들이 표적이 되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당시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던 시기예요. 그래갖고 사실 그 시기에 군부도 좀 숨을 죽입니다. 원래 일본군이 항상 육군이 유지하던 게 상비사단 20개 체제를 갖다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때 워낙 경제가 불안하고 국민들 여론이 들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부에서도 상비사단을 17개 사단 체제로 축소를 하고 그다음 그 전에 해군이 막 함대 확장하려고 하던 것도 좀 접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갖다가 좀 하려고 했지만은 그때 또 이제 문제가 된 게 1927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쇼와 금융공황이 또 터져버려요.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때도. 이 쇼와 금융공황은 또 이제 그 당시에 정형유착이 또 터져버림으로써 갑자기 이제 뱅크런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서 은행이 거의 재벌급 은행들이 쓰러지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고요. 이거 우리 IMF 같네요. 네, 뭐 거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서도
정부가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직 경제학적인 지식이 부족해갖고 실책을 남발합니다. 오히려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니야 긴축을 해야 돼. 지금 괜히 나서면 안 돼 하면서 그 다음엔 또 29년, 30년 이때는 근본 위주의 복귀를 놓고서 또 한 번 문제가 일어나요. 원래 그전에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 가격을 딱 고정시켜 놓는 근본 위제가 있었는데 일차 대전 때문에 다 전쟁 비용 조달하느라고 일시적으로 다 탈퇴를 했었거든요. 일본도 같이 다 탈퇴했었는데 유럽 국가들은 다 복귀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도 이제 너네도 이제 G7에 버금가면 나가니까 너네도 이제 복귀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전 세계적인 압박이 있는데 근데 이때 굉장히 재수가 안 좋았던 게 바로 1929년이었대. 미국에서 블랙 튜스데이가 나면서 세계 대공황이 이제 시작되는 마당인데 일본은 그걸 별로 간과하고 이때 근본 위제로 복귀하는 실책을 또 저질러요. 그럼 또 그 사이에서 이제 근본 위제로 환율이 묶여버리면은 그 상황을 또 이용해서 환치기 하는 세력들이 또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일본이 운이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운이 더럽게나 부럽게 나도 지금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한이 정말 이때는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그때 쇼와 공황이 또 벌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간 정부에 대한 신뢰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떨어지겠네. 군부가 그 전에 이제 사스마 조슈이 군벌 놈들이 잡나 이 새로운 이제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잡나 우리 사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강병이라는 부분에서는 운이 계속 좋았는데 네, 그렇죠. 정상적인 시장 경제, 정상적인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운이 안 좋은 나라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아주 독특한 기회로 대공황을 먼저 극복하죠. 다른 나라에 또 비해서. 독특하게 극복하는군요.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죠. 다음 이야기. 만주사변이 나오고 만주국이 성립하면서 만주 붐이 일어나게 돼요. 만주에다가 이상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기회의 땅이죠. 사실. 이상향을 꿈꾸는 엘도라도였군요. 너무 재밌다. 사실 여론이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저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태된 게 아닌가. 와, 진짜 무서운 얘기다. 이거. 그런 부분에서 이일류 쿠데타가 갖고 있는 영향력. 실패한 쿠데타지만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갖다가 1920년대부터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인조석유, 석탄 액화공업인데 그래서 탄광은 일본 제국의 최첨단 화학 콤비나트 중에 하나가 자리 잡은 곳이에요.